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지원 예산 차별 논란,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30배 이상이라는 뉴스,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슬로건 선포식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 종합경기장의 개발 계획 변경 내용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홍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달라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각각 지원 금액을 조정하면서 일단락되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일단 어린이집과 이 유치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그래서 뭐 도나 시청, 군청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 교육부, 교육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법과 이제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인데요. 실제로는 유치원에서도 보육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 법과 이제 기관이 다르다 보니 재정상에 따라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꾸려진 예산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8만 원, 전라북도 교육청은 19만 원으로 1인당 지원비를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전라북도와 이 전북 교육청 모두 이 학부모들의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예산금을 이제 편성을 해놨는데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은 이 김관영 지금 도지사와 현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두 기관의 지원 예산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차별 논란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이제 지원하기로 한 이제 예산이 유아 1인당 월 8만 원인데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유아 1인당 월 19만 1,000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 두 기관의 이제 재정 사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제 이에 이 어린이집 연합회, 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기관 쪽에서 좀 반발을 좀 한 상황입니다. 이쪽 이제 주장은 지원의 예산 차이가 너무 크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 사립 유치원으로 이 유아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이 생존권에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계 기관 간에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의견 차가 컸던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다만 그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이는데요. 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협의를 하는 기관이 이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전에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8만 원 자체가 그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협의에는 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가 유치원 편성 지원금이 평소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높아져서 생긴 문제인 만큼 전북교육청이 조금 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법 위반 개연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부모가 아닌 사립유치원에 이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요, 이 교육 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을 좀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지원 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고 또 교육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형평성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좀 까다롭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아무래도 예결산 같은 것들이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이 부도덕한 원장이나 개인에 의해서 좀 지원금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전라북도는 좀 올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리는 걸로 해서 조정은 했죠. 네.
결국 이제 전라북도는 내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예산을 당초 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도교육청은 인당 19만 1천 원씩 주려고 했던 지원금을 13만 5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결국 이제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장 명쾌한 방법은 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뉜 예산을 지원 체계를 좀 합쳐서 통합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8명이 폐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라죠? 네. 급식실 종사자의 이제 폐암 발생 문제는 뭐 우리 전북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전국의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1만 9천 명의 이 조리원 중에 약 1%에 해당하는 이 190명 정도가 폐암 의심 소견을 좀 받았고요. 29%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도내 급식실 종사하는 조리사 8명이 폐암 진단을 좀 받았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 같은 폐암 의심 환자 발병률이 일반인의 35배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급식실이 있는 곳이 학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뭐 정부 기관이나 뭐 공기업, 사기업 뭐 이렇게도 다 급식실이 있는데 왜 유독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만 이렇게 폐 질환자가 나오는지 좀 원인을 좀 진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한 학교에서 평균 한 끼 식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기름이 약 6리터입니다. 뭐 구이나 튀김, 뭐 볶음 이런 요리를 하면 이제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기름과 불을 이용하는 조리 과정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환기시켜줄 환기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있고요. 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급식실 환기 시설에 관한 뭐 지침을 만들긴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이유로 아직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이제 태반이다. 이런 점이 큰 문제입니다. 네. 조리 종사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교육 공무직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번 뭐 한 명의 조리 종사원이 몇 명의 식수를 감당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면 선뜻 몇 명이 이제 가능한 건지 좀 떠오르진 않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5, 6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학생 수가 5, 60명 정도 되면 한 명의 조리 종사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많아도 이제 70명을 넘어가면은 너무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급식실 업계의 이제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평균 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120명, 130명에 달하고 중고등학교도 100명에서 110명에 달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라북도의 산재 발생률 또한 다른 도에 높게 나오고 있는 수치고요. 네. 네.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어떤 한 내용들입니까? 네, 이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 방역이나 위생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시차 배식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업무가 이제 추가되었는데도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배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노동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요구 사항은 이 조리실에서는 이 조리실 온도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40, 50도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장화나 마스크, 방역복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식실에 대한 냉방 시설에 대한 욕구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도 개선 방안을 내놓긴 했죠? 네. 전북교육청은 현행 조리종사원의 폐암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진 비용까지 좀 지원하기로 했고요. 폐 CT 검진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또 도내 이제 495개의 학교 급식실이 있는데 이 환기 시설의 경우 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노동부 지침에 맞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예산과 속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돈은 한정되다 보니 노동자들이 원하는 빠른 수준의 개선이 좀 언제 이루어지느냐 결국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슬로건 제정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전주는 지난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된 바 있고요. 그렇다면 동아시아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이 주축이 돼서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의 고유의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이런 정신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각국이 매년 나라 문화의 전통을 이제 지정하는 도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연중 문화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한국의 경주, 일본의 오이타현, 중국의 진안, 광저우가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전라북도 전주시가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내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와 함께 중국의 청도, 메이저우, 일본의 시즈오카현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전주가 선정된 배경이라 할까요?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기준을 보면 이제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이제 문화교류 실적과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실적, 비전, 그리고 프로그램의 계획 등이 있었는데요. 전주시는 그래도 오랜 동안 전주 국제영화제를 개최해 왔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관광지를 보유하는 등 국내에 손꼽히는 관광지로서 좀 자리매김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랜 역사 도시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주 슬로건 제정 선포식을 이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이 전주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제 전주 행사의 슬로건을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 로 정했는데요. 이 슬로건에는 이제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뿌리였던 찬란한 전주의 역사와 자부심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3개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전주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좀 전 세계로 나아가겠다. 이런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선정지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 이런 다짐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전주를 비롯해서 한중일 문화도시 는 앞으로 어떤 역할, 어떤 교류를 해나가게 될까요? 네, 공식 행사로서는 개막식과 폐막식,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이제 예술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팀을 좀 구성을 해서 담당 기관과 대표, 그리고 단체장, 외부 전문가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미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고요. 이 외에도 그동안 쌓아온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동아시아 정원문화전, 음식문화축제, 교양학축제, 무형유산 박람회 등 좀 새로운 사업을 좀 기획해서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좀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모쪼록 이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홍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주시의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기존의 시민의 숲 조성에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등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 짚어보고요. 옛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최병선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천상덕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문옥 국장님, 그간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죠. 예,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2004년 12월
당시 김한주 전주시장이 컨벤션 복합시설지구 기본 구상 정책 용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덕진 종합경기장 부지가 전라도 소유 땅이었는데 전주시로 컨벤션 복합지구로 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최초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다시 2차 공모를 해서 롯데 쇼핑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김승수 시장 때는 덕진 종합경기장이 에다가 이렇게 롯데 쇼핑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다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 세월이 뭐 20년 가까이 예.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전주 중앙경기장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을 최병순 교수님께서도 다 지켜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은 제가 예. 이 컨벤션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장한 정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경기장에다가 컨벤션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이유는 첫째, 입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2000년 월드컵 전후에 우리나라에 컨벤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미 90년 이전에 하나 있었지만 2000년 초에 여러 곳에 컨벤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광주 컨벤션이 2004, 5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면 지금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컨벤션 시설이 15개, 약 30만 제곱미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또 통계상에 보니까 2020년 이후에 14개가 제2 컨벤션, 제3 컨벤션, 그다음에 신규로 또 추가되는 것 이렇게 해서 기존 2020년까지 했던 면적이 30제곱미터인데 2020년 이후에 앞으로 4, 5년 동안에 또 기존에 있던 30만 제곱미터와 같은 면적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 초반에 컨벤션이 우리 한국에서 붐이 일기 시작해서 2012년에 증축해서 제2컨벤션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2020년 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배의 개수도 배로 불어났고 면적도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컨벤션의 역할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산업진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그래도 애초부터 제안하셨던 이제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상당히 좀 그 소외도 밝히시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마 내년에도 빨리 좀 착공을 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 착공을 해서 가고 또 부족한 면적이나 시설들은 2단계로 또 확충해 나가고 다른 데도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미 개장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창원도 그랬고 전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출발하는 것이 국제적인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약 10,000제곱미터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의 시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호텔하고 회의시설들이 부속적으로 이제 붙는 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 완화와 개발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시민의 숲 조성 대신에 컨벤션 센터를 확장하겠다며 개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곳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패널들 말씀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상덕 대표님. 그 배경에는 먼저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정책, 완화 정책 이러한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규제 때는 또 도시 재생으로 또 이제 그 완화 때는 도시 정비로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그 단체장들의 그 변화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또 이제 롯데 쇼핑과의 그 협의 문제, 협약서에 따른 내용을 과거 그대로 한다면은 또 문제점이 또 돌출되기 때문에 그걸 또 변화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대와 같이 또 변화를 일으키고 또 재검토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시간 내에 그 많은 시간이 혼돈의 시간으로 결국은 되는 거고 시민들은 그 피로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런 컨벤션에 대한 뭐 가치 정립이라든지 이게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덕진 종합경기장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전주의 핵심 자리이고 전주 시민의 전북 도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 관찰 없이 그 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해서 그 자리를 선정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컨벤션 센터의 건립과 컨벤션 산업의 발달과 전주의 역사성하고 대치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지금 종합경기장 자리가 역사적 자리다. 뭐 전주의 역사적 공간이 아닌 것이 없죠. 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공간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 그 토지를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전주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토지로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장 그 형태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뭐 가치 판단의 기준이겠죠. 저는 그래서 초기에 컨벤션을 거기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 해외 사례들, 국내 사례들을 보고 거기를 제안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그 소멸도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도시는 이제 압축 도시, 수축 도시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반대만은 답은 아니다. 그걸 아우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과거에 이제 도민들의 그 1원, 5원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던 그 역사의 과거의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 가고 또 현실적으로도 바라봐야 되고 미래에 또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는 도시의 그 근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30년 뒤에 50년 뒤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그 도시의 그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시민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미래 도시 또 후배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논란과 논쟁이 뭐 그간 20년 가까이 계속돼 왔는데 이제 신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개발적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입니다. 자, 이문호 국장님, 시민단체들 그동안 반대해온 그 논리로만 또 내세울 수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입장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종합경기장의 역사성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롯데 쇼핑이라는 회사가 원하는 거는 롯데 복합 쇼핑몰이었거든요. 그렇게 롯데 복합 쇼핑몰이 아주 교통 여건이 좋은 핵심인 종합경기장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전주시의 중소상인들이 뭐 지금도 많이 소멸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컨벤션 내용을 가지고 그 컨벤션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위치하고 건물만 짓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당연히 컨벤션은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계획이 저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성원도 그렇고 전부 다 제2의 제3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규모가 80m, 100m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짓고 나면 우리 팔달로에서 종합경기장 벽에 거의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승수 시장 때 경기장의 일부를 헐고 그다음에 이제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또 컨벤션이 잘 되면 그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잡아서 확장할 수 있고 그 가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나중에 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저는 굉장히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논의된 문제인데요. 천 대표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에 뭐 중소상인들이 중심이 된 상권이 좀 붕괴될 것이다. 또는 이제 전시 컨벤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직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두 있겠습니까? 가지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소상공인들은 또 기회를 주시면 되는 거다 저는 봐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복합 건축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 공간 속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과연 이제 대기업을 거기다가 공간 속에 넣어줄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의 기회를 줘서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서 이 재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은 소상공인들의 것은 해소가 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전시입니다. 이게 전시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이제 그 뭐 미술 전시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요즘에는 많은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체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간에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거기에서 전시할 수가 있거든요. 대규모로. 그래서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이루고 이러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 두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면옥 국장님. 그런데 올해 초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예. 보류가 아닌 보류 판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난 9월이나 10월쯤에 재심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원래 이제 송화진 전주시장일 때 개발 방식을 김승수 전임 시장이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에 대해서 장기 임대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승수 시장은 또 다른 방식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전임 송화진 시장 때 했던 롯데와의 협약 때문에 계약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투용자 심사에서 이건 수익성이 없다. 장기 임대로 해서는 비용 수익 분석에서 수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부 반려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제 유야무야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범기 시장이 다시 자기가 생각했던 컨벤션 센터의 방향을 가지고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행안부가 제시한 그런 조건들을 우범기 시장이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 겁니까? 근데 이제 행안부의 핵심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행안부의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 시민들이 하겠다 하면은 이게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앙투용자 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범기 시장이 만약에 지금 새로운 컨벤션 센터에 대한 자기 구상이 있다면은 전주 시민들한테 그 구상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상덕 대표님, 이문욱 국장이 아까 전주 종합경기장의 역사성을 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전주 종합경기장은
지난 1963년도에 도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용지입니다. 그 공공용지를 기업에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범기 시장의 방침대로라면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줄 것인가, 또 반대급부로 또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경제 그 구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을 또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꼭 어느 한 곳에만 그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곳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그 아이템도 늦겠지만 또 새로운 또 파트너십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이러한 것인데 또 더더군다나 또 그 롯데라는 곳에서는 또 그 물론 이제 강원 레고랜드 때문에 좀 그 악성 악플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시민들의 그 소중한 그 땀의 그 역사성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도 또 좀 한번 제안을 받아보는 쪽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전문가 집단에서 개혁하는 거하고 또 행정에서 개혁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하는 그 제안 방법, 아이디어라는 것은 제안을 받아야만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행동을 해버리면은 오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30년, 5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국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 2007년, 2008년 그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극복되는데 2013년, 14년에 극복이 됐거든요. 한 7, 8년 걸렸는데요. 지금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금융 경색이 왔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시 극복하려면 최소한 3년, 4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이제 롯데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롯데건설 부도설까지 났는데요. 롯데건설이 너무 위험하게 이런 부동산 PF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시켜와서 제가 보기에는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좀 이따 말씀드릴 대한방직 부지가 다 롯데그룹과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인 롯데그룹 자체도 앞으로 이제 3, 4년 동안은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개발 방식이라든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식이라는 전혀 진행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범기 시장 임기 내 4년 임기 내에 다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 나중에 이제 4, 5년 후에 지켜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이 우범기 시장이 이제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반론이라고 할까요? 참조 의견을 좀 제시할 게 있네요. 이게 세계적인 도시개발들을 보면 공공이 주도로 하지만 민간 참여를 안 하고 대규모 개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 어디 가서 기업들이요, 굉장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파트너가 돼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걱정, 우려부터 앞서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굉장히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4년 걸려도 앞으로 또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PPP라고 그러는데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가 돼서 협상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면서 투자를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국제적인 사례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미 조건부 승인이라도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참여자와 공공이 임대로 할 것인지 양유를 해야 될 건지 그 조건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들을 협상해 나가면서 시민 의견을 물어가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기업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들을 그냥 쉽게 우리 개인의 가사를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게 빨리 이제까지 20년 동안 진척이 안 됐던 일들이 다른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 여러 가지 컨벤션이 건설되는 효과를 봐서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아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이 롯데와 관련이 있고 또 개발 방향이 뭐 중첩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지만은 그래도 개발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대표님 그렇다면 대한방직 터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면 어느 쪽이 선행돼야 되는지. 뭐 이제 이미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그래도 조건부 승인까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 먼저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방직 자리는 아직 그 전주시 기본계획 자체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자리가 먼저 이제 그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 민관이 함께하는 사실 거버넌스 구축이 좀 아직은 이제 전라북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그 개발 방향으로 이제 가야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사실 대장동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그 우리가 갈등 요인이 더 많이 생겼다. 결국은 그래서 단체당들이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범기 시장이 먼저 이제 망치로 가서 먼저 저기 야구장 먼저 철거하겠다고 해서 그 이미 전주시의 그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철거 공시한다고 그러니까 그 추진은 그 진행을 계속 가는데 뭐. 당연히 이제 종합 운동장 먼저 1차적으로 되고 이제 대한방직 자리가 이제 그 후속 차로 이제 따라가겠죠. 네. 네. 그런지 롯데 관련 회사가 뭐 사업 시행 주체이고 또 지급 보증을 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롯데와 함께 예. 뭐 가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특혜나 또 형평성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장님. 그 지금 그 전임 김승수 시장이나 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이렇게 롯데하고 협약할 때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김승수 시장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사업 주체고 핵심적인 그 자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광이라는 디벨로퍼를 드러내가지고 전주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롯데그룹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종합경기장 부지라든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한방직 부지라든지 이거는 전주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전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한다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롯데그룹 자체에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던 거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앞으로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3, 4년 동안은 롯데그룹은 사기업입니다. 계속 이번 금융경색에 가장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그거는 기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걸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으시죠? 근데 그게 핵심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근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다 공개돼 지급보증에 있고요. 대한 문제도 롯데 소유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다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롯데 소유가 아니라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을 섰다. 예, 지급보증하고 다 공개되어 있는 가지고 겁니다.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예? 아니 소유권이 롯데에 있는 거하고 예. 지급보증을 쓴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 이 대한방직터 공론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었습니다. 금융타운을 조성하자, 상업 중심지를 만들자, 또는 시민 공원화하자. 뭐 그때 당시에 뭐 99명으로 구성된 시민 대표단에서는 이제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한 타워 건립이 뭐 상대적으로 뭐 우세한 이런 의견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한방직터 개발 뭐 이상적인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생산성이 나오는 그 구로 디지털 센터를 좀 들여다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거기 같은 게 대한방직자리 같은 경우는 결국 전주시 기본 계획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행정 절차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치지 좀 안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게 뭐 공사를 바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본 계획을 바꾸는 것만 자체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조금 유보적 생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50년 뒤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는 좀 새로운 좀 희망을 주는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그 개발 방향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최 교수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뭐 여론이 또 엇갈릴 수도 있고 뭐 갈등이 뭐 증폭되기도 합니다만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제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도 결과지만은 그 과정이나 절차가 그래도 중요한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2020년에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15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마 보고서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작성을 해서 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아마 전주시의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인 토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도였고 또 그 결과도 바람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하고 이것도 이제 개발 이득의 환수에 관한 관련이기 때문에 협상을 이제 해야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시민 공론화 또 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정답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있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치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서 또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과제와 전망, 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옥 국장님. 예, 그 도시 계획은 공공성의 영역입니다.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뭐 중앙정부든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민의 제안으로 전주시 도시 계획이 바뀐 적이 지금까지 저희가 정보 공개했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항목이고요. 대한방직 부지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바로 이제 그 수도권에 산재한 공기업 제2차 지방 이전이 지금 시행되려고 합니다. 그런 부지로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상덕 대표님. 네. 먼저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도심의 이제
도시정비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도시 내의 공간 속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지금 많이 초점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더 많은 이제 지원과 배려가 있을 건데, 결국은 그 와중에 작년에 2021년 7월에 그 유엔 무역개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보다 갈등 요인은 더 많이 증폭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그 단체장들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2개의 개발 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서 30년, 50년 뒤에 어떤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따른 그 제안 방법으로 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좀 그 선진형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성 예. 교수님. 이제 시장이 취임하면서 방향도 잡고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기업들도 좀 배려를 하면서 이 사업이 빨리 시작돼서 지역 경제의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적극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주 시내 2지역의 개발 논란은 오랜 기간 반복돼 왔습니다. 그만큼 특혜와 형평성, 도시계획상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지지나 비판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미래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